다윈 이전까지의 사람들은 보통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생물은 절대자의 창조를 통해 나타났으며 변화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정설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통해 진화론이라는 아이디어가 출현했고 현대에 이르렀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종의 기원 이전에도 생물의 진화라는 아이디어는 과학자들 사이에 꾸준히 제시되어 왔으며 논쟁을 통해 정교한 형태로 발전해오다 월리스와 다윈에 이르러 체계적으로 확립되었습니다. 다윈 이전의 진화론자들의 생각은 어떠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낙시만드로스는 자연을 과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한 최초의 인물이었으며 원초적 바다에서 물고기가 먼저 생겨났고 이후 최초의 인간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생명의 원초적 기원에서 머리, 몸통, 눈, 사지 등이 마구잡이로 결합되어 기괴한 조합을 이루었고 가장 적합한 형태만 살아남아 번식했다는 생각을 내비쳤으며 이런 과정이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유물론자였으며 최초의 생물은 원자의 결합을 통해 형성됐고 가장 유리한 것이 살아남는다고 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로마의 루크레티우스에게로 이어지는데 그는 세계는 입자의 일시적 배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며 절대자의 창조를 의심했습니다. 이처럼 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현재 이해하는 진화 이론은 없었지만 적어도 생명체 간 각자의 역할을 통해 상호작용을 한다는 기본적 사상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도가의 대표 철학자인 장자는 생물 종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끝없는 변형을 거친다고 했으며 먹히지 않는 종이 있다면 무한 증식하여 모든 자원을 소모해 자멸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슬람 학자인 알-자이즈는 누구나 자신보다 더 약한 동물을 먹어치우며 인간도 다르지 않다고 했고 페르시아의 이븐 시나는 오랜 시간에 걸친 융기나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산이 생긴다고 했고 지구의 역사가 장구한 시간의 결과임을 인지하는 초기 단계의 학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나시르 알딘 알투시는 혼돈에서 질서와 생명이 태어나고 어떤 것은 성공하고 어떤 것은 실패한다고 했으며 새로운 특징을 더 빨리 획득할 수 있는 생물체는 더 가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븐 할두는 생물에는 서열이 있고 인간이 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데 다른 것으로 변형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스 신학자인 오리게네스는 성서 이야기는 우화로 봐야 한다고 했으며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더 강조하여 말했습니다. 19세기 헨리 오스본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설이 교회의 가르침으로 남아있었다면 진화론이 최종적으로 확립된 시기는 더 앞당겨졌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서 이야기를 사실로 믿었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어느 정도 인정했으며 신이 생물의 형태 그대로 창조한 것이 아닌 잠재적인 씨앗의 형태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의 천체 공전에 관하여와 베살리우스의 인체 구조에 관하여라는 책이 출간되며 지구는 하나의 행성에 불과하고 인간은 동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진화에 대한 이해의 첫걸음은 화석에 대한 이해였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산간 바위 속 조개 화석을 보고 초자연적 힘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확신했으며 로버트 훅은 화석은 생물체 자체가 돌로 변했거나 생물의 자국이 남은 것이라고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또한 암모나이트를 지금 볼 수 없다는 것이 종이 멸종할 수 있음을 뜻하며 과거 바다였던 곳이 지금의 육지일 수 있고 지구의 역사는 성서적 해석보다 훨씬 길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레이는 린네 이전에 생리학, 해부학, 형태학적으로 종을 분류하는 법을 개발했는데 연구를 할수록 성서의 직접 해석과는 양립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레이의 영향을 받은 린네는 학명을 체계화시키면서 분류학 발전에 공헌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인간을 분류할 때 고민이 많았는데요. 인간은 분명 유인원과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신학자들의 비판을 면하기 위해 호모라는 별도의 속을 만드는 것으로 타협을 했던 것입니다. 18세기 사회에는 전성설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1762년 샤를 보네는 자신의 저서에서 두루마리를 펼친다는 의미에서 진화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현대적 의미와는 다른 뜻이기 때문에 훗날 다윈은 이 용어의 사용을 꺼려했습니다. 모페르튀이는 전성설을 의심하였으며
태아는 양부모에서 오는 어떤 물질의 결합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외적 영향에 반응하며 새로운 기관이 발달하고 후손에 대물림된다고 주장하여 유전학적 기초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동시대 사람인 드니 디드로는 자연은 눈치챌 수 없을 만큼 미묘한 정도로 진보한다고 했으며, 제임스 버넷은 인간은 한 곳에서 생겨나 지구 전체로 뻗어나갔다 라고 하며 과학적 의미에서 나온 최초의 인류 단일 기원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650년 아일랜드 대주교 어셔는 성서에 기록된 연대를 근거로 계산하여 창조는 기원전 4004년이라고 발표했는데, 귀퐁은 해성의 충격으로 인해 태양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지구라는 뉴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것이 식는 데에는 적어도 5만 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구 나이를 계산하려고 한 최초의 과학적 시도였습니다. 또한 말과 나귀를 연구하며 실제 이들이 같은 조상으로부터 생겨났음을 받아들였지만 인간만큼은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훗날 풀이에는 귀퐁의 계산을 정교하게 다듬어 보니 지구의 나이가 1억 년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지만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예는 높은 산에 존재하는 화석이 과거 이곳이 물에 잠겨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임을 깨달았고, 물이 빠지는데 장구한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초의 생명 씨앗이 우주에서 들어와 땅으로, 나무로, 물고기로, 결국 사람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질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임스 허터는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생각인 한 차례 홍수 이후 물이 빠지면서 육지가 되었다는 학설에 반대하며 동일과정설을 주장했는데, 모든 지형은 대이변이 아닌 현재 작용하는 것과 동일한 작용으로 만들어졌으며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조지 스크루프는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을 목격하고 화산 활동과 침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진 지질에 대해 설명했으며, 찰스 라이엘과 함께 지질학을 추측의 영역에서 귀납의 영역으로 옮겨놓은 장본인이란 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이엘은 종이 멸종하면 새로운 종으로 대치된다는 것을 받아들였지만 어느 정도 신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박물학자 생틸레르는 갑작스런 도약에 의해 새로운 생물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들 중 더 잘 적응한 것이 살아남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였던 이레즈머스 다윈은 동식물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변화가 일어나고 대물림된다고 했으며, 라마르크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마르크는 진화에 의해 단순한 생물이 복잡한 형태가 되고 일생 동안 필요에 의해 획득한 부분은 보존되며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물은 멸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당대 최고학자 중 한 명인 조르주 퀴비에의 생각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에 둘은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퀴비에는 격변론자였으며 매머드 연구를 통해 실제 멸종이 일어났음을 최초로 밝혔습니다. 또한 생명의 사다리가 불가능함을 알아차리고 생물의 해부학적 특징에 따라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방사대칭동물, 체절동물로 분류하는데, 이는 다윈의 생명의 나무 아이디어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퀴비에는 라마르크를 완전히 짓밟고 영향력을 키우게 되지만 후세 사람들은 퀴비에 덕에 프랑스의 진화론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 시기에 영국에서는 윌리엄 로런스가 라마르크의 사상을 개선한 진화 이론을 내비쳤으며 인간을 동물과 노골적으로 같은 취급을 했습니다. 제임스 프리처드는 인간의 여러 변종은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한다고 당연하게 여겼으며, 윌리엄 웰스는 자연선택 원리와 아주 유사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패트릭 매튜는 변종이 아닌 새로운 종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깨달았으며 자신의 저서에 자연적 선택 과정, 선택 원칙, 자연 법칙에 의한 선택이라는 말을 쓰며 사실상 자연 선택에 가까운 주장을 했습니다. 로버트 체인버스는 인간을 정점에 둔 하등 생물의 발달 과정에 주목했으며 그의 저서 창조 자연사의 흔적은 다윈이 자신의 생각을 더 심사숙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19세기 말까지도 종의 기원보다 더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월리스는 창조 자연사의 흔적, 지질학 원리, 비글호 항해기, 인구론을 읽으며 자연 선택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고 헨리 베이츠와 연을 맺으며 진화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58년
다윈에게 보낸 짤막한 논문이 다윈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고 결국 공동 논문의 형식으로 자연선택 원리를 학계에 보고하여 위대한 과학자로서의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후 다윈은 종의 기원을 출간하며 자연선택과 생명의 나무를 세상에 알리게 되고 수많은 학문과 사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로버트 킹 머튼은 위대한 과학 개념들은 대부분 당시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진화론이라는 아이디어는 다윈의 갑작스런 유레카식 아이디어가 아니라 고대부터 이어져 온 생각의 누적과 발전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기적절하게 다윈이 있었고 그의 자연에 대한 관심과 꾸준한 탐구의 방향성 덕분에 진화론은 완성되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